예, 검찰과 국정원의 적폐청산 행보가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종착역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호평 속에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국감 이후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벌써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 모시고 전국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1번지 대담,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요. 자, 여당과 청와대는 아무래도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야당은 청문회 전에 좀 물러나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여야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과 그 왜곡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이것은 국세청이 적극 권하고 장려하고 있는 분할 증여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인데요.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를 가라. 도대체 이 책을 보고 서울대를 가라고 강조했다고 이해하는 사람은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매우 꼬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명문대 집착, 명문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혜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경쟁이, 투명한 경쟁이 보장된 사회가 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이중의 거울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후보자입니다. 신적폐 끝판왕 코드 인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보며 느낀 점은 홍 후보자는 위선의 극치,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였습니다. 홍 후보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양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위선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 인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대통령의 아집 인사를 꺾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전면 교체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즉각 처리하며 홍 후보자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시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양 이사님, 여당은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다. 청문회 이전에 낭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여당의 기본적인 이 기조는 뭐 탈법을 저질렀냐, 불법을 저질렀냐, 위법을 저질렀냐, 그리고 편법도 아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절세의 방법을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쪼개기 정여가 아니고 분할 정여다. 이제 이 입장을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는 탈세냐, 절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일이다 하면서 약간 발을 빼는 듯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편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법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기존에 낙마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 거짓말 해명.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했냐? 그다음에 탈법, 불법, 위법, 실정법을 어겼냐? 예.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솔직히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이제 그런데 또 뭐 촛불 시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홍종학
문제를 놓고 광화문에 있는 촛불 집회에 들고 가봐라. 뭐라고 대답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조해 왔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나. 예.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이제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붕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불법, 탈법, 거짓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종학만 가지고 저러냐. 예.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면서 청와대의 그 입장 표명, 어제 입장 표명, 본인이 해명할 문제다라고 예. 했던 부분들에 예. 좀 상당히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전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 이후에 39일 만에 이제 네. 지금 홍 후보자를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최적의 후보를 낼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는데 이런 지금 잡음이 들려옵니다. 네. 청와대 검증 시스템 아직까지는 뭐 청문회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라면 논란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박성진 후보자 인선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선하려고 하니까 이 백지신탁 문제가 걸린다는 거였고 아마 여기에 딱 맞는 후보자를 인선하지 못한 채로 근데 벌써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의원 불패 신화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처럼 청문회에서 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홍종학 후보자로 본다라면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캠프 인사이기도 하지만 예. 과거로부터 경제통, 정책통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고민해봤을 때 예. 19대 국회 활동 시절에 의원들과의 원만했던 관계 등을 미뤄봐서 아마 청문회가 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해야 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또 따로 출범했느니만큼 여기서의 역할 분담 등을 고민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딸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중성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연 맞느냐라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청와대가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청와대 입장을 보건데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가자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 기간 동안 홍종학 후보자가 얼만큼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해명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제 다음 달 이 홍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헌법소장 네. 청문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의혹들이 일어날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자, 이 홍 후보를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또 다시 청와대가 다른 걸 또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정치적 이념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인 정의당의 입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박성진 후보자를 끝까지 데려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좀 진보적인 지지층들을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여졌던 딸에 대한 이 증여 문제라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이중적인 행태 등의 모습들을 과연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정의당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를 좀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한 이번 주 정도의 전국 속에서 계속해서 언론은 보도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층들이 과연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가 청와대 입장에서도 고심의 깊이를 더하게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 국민과 국회, 언론의 검증 작업은 계속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대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대담 키워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자, 올해 국정감사 점수 C-입니다. 이거 NGO 모니터단이죠. 이거 매년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학점입니다. C-. 근데 이게 너무 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양 의원님 몇 점 주시겠어요? 이게 학점으로 하면. 예. 국회 전체를 평가하면 C- 아니고 D-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 국정감사의 핵심은요, 야당이 그동안 그 행정부를 얼마만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잘 됐으면 학점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감시와 견제가 잘 못했으면 학점이 낮는 게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이 보이콧을 해버렸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 이제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행정부처가 2번을 받습니다. 처음에 한 번 받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받아서 많은 지적들을 받고 나면 그 확인 감사라고 해서 이제 또 마지막에 한 달 2, 3주 뒤에 또 받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어떻게 고쳤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확인 감사의 그 과정에서 이제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만 해놓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 판을 깨버린 야당의 모습들이 결국은 평가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트너트 나사도 아니고 끼었다 뺐다가 하는 그 이러한 장난감도 아닌 이 상황에 있어서 야당이 빠진 상황에서 국정감사는요, 기본적으로 여당은 그 생내적으로 행정부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면 감시와 견제가 나올 겁니까? 그러면 야당이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야당 몫을 못 해버리면서 제1야당이 예. 사실상 김 빠진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 뭐 C-를 받거나 뭐 D-를 받거나 F를 받아도 예. 할 말이 없는 국정감사입니다. 20대 국회의 2번째 국정감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 부서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3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입법 국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렸다면 예산 입법 국회는 새 시대의 제도적 마중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흐르지 않았는가에 대한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좀 토로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부분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굳이 국정감사에 쏟지 않더라도 현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에 관한 위원회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모든 것들을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치로 내걸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으니만큼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를 잘못 잡지 않았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신적폐청산한다고 그리고 과거의 오래된 적폐로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서 정쟁의 장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를 정말 실력 있는 국감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했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나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바른정당은 정당의 생존에 문제가 이제 휘달린 만큼 사실 국정감사에 제대로 된 집중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이 가장 아쉬운 점은 안철수 대표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피자를 돌려가면서 국감 스타 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감의 중반에 갑자기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 문제를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국정감사에 매진하기보다는 오히려 당 내부의 정쟁에 몰입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20일간의 국감이 아니라 상시 국감 체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정말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문을 좀 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뭐 대안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노회찬 의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 구치소 내 그거 관련해가지고 신문지 깔고 들어누웠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양 의사님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허탈하게 상복을 입고 들어와 가지고 예. 방송통신위원회 장면. 예. 그 국정감사 과정에 있어서 신상진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그 이 국정감사를 중단시키고 다시 나가버리는 장면이요. 상복을 왜 입고 왔으면 그럼 왜 복귀를 했으면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든지 하지도 않고 방송장악 중단을 외치면서 국정감사를 그 파토를 내버리는 어제의 모습 속에서 예.
저거는 진짜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예, 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의원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들을 가지고 문제제기했던 부분 그렇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그나마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라고 봤는데요. 예, 예. 이게 도처에 있는 모든 상임위에서 정치와 정권과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수백 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예.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장면 하나는 굉장히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감이 정리가 될 텐데 평가 보고서 자체 평가 의원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진호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뭐 20일 날 납포가 됐었죠. 그래서 네. 북한이 이제 송환을 하겠다. 이게 한 27일 정도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네. 무슨 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군 참모총장, 해수부 장관, 뭐 해경청장 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면 문제거리를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양님 어떠세요?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실망스러운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상층부에서 아무도 모를 수 있었냐? 언론을 보고 국방부 장관이 알 수 있었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군 참모총장마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해경은 다 보고를 했다는데 청와대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데 도대체 이 라인에서 어디서 그 보고가 잘렸느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뭐 나오는 보도 과정을 보면 이 합참과 국방부에 보고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 누락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나라가 있는 이유, 나라가 나라답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 나라가 나라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합참총장도 모르고 해군 참모총장도 모르고 어느 라인에서 보고가 구멍이 났는지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재난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현 정권에 있어서 따끔한 예방 주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감 현장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관님, 예, 흥진호 말입니다. 어선. 예. 그 납포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저게 북해까지 납포됐다가 돌아왔는데 저거를 국방부 장관이 보도를 보고 알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저도 언론에 나온 다음에 보고를 받았고 아니었다고 판단한 거죠. 이거 대한민국 이거 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어선이 통째로 사라져가지고 이북에 갔다가 왔는데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군에서는 수색 작업을 하는데도 해군 참모총장이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끌려갔다 왔는지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야구에 가서 시구하고 치킨 들고 계시고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월호는 지금 그 7시간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9시 반에 보고를 받았냐? 10시에 받았냐?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안 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희생됐다. 이러고 있는데.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서 처참할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으면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납포된 사건이 미제 실종 사고로 남을 뻔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서 서슬퍼런 비난들을 했을 것이며 대통령의 시구는 문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례적으로 납포됐던 우리 선박들을 조금 일찍 돌려보내줬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정권 등을 고려해봤을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억류돼 있던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라는 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이 선박을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상황일 거고 이걸 우리 정부는 몰랐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부터 총체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면서 총체적인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은 해경 입장에서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수협에서 이제 그 어선이 연락이 두절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규명해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군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고 청와대의 보고 조치 그리고 우리 정부의 수색 작업 등등이 다 한 번에 맞물려 있는 터라 이 정부의 현재 있는 상황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수부에서 발표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의 주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키워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로부터 수십억을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오늘 전격 체포했습니다. 자, 이게 뇌물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액수가 굉장해요. 자, 이게 정말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일단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뭐 오늘 검찰에서 특수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 3차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액수는 다른 사람,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40억이라는 이야기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제 기자들이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40억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40억도 좀 성격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이 이 돈을 받아서 나눠 썼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윤선 당시 14년부터 15년까지 민정수석을 했죠. 조윤선 전 민정수석이 또 돈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억이라는 이야기는 문고리 3인방이 매년 10억씩 4년에 걸쳐서 나눠 받은 돈이고 1인당 월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제 나눠 가진 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쓰임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정치자금, 친박 쪽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또는 보수단체 지원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기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개인 문제와 그다음에 자기들이 쓰지 않았을까. 이제 월 3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월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사실상 뭐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건 보면 그렇게 그 개인적 착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적 용도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국정원이 상납을 했나? 아니면 자발적 상납을 했나?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그 상납을 했으면 강요잖아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논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이면 스스로 대가를 받고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대가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4년 8월에 남재준 국정원 원장과 이 이야기를 했던 기조실장의 교체설이 돌았었을 때 실제 이러한 뇌물 상납들이 일어났고 그 교체설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유임 결정이 됐던 이런 부분이면 인사와 관련된 청탁성 뇌물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솔솔솔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양 의장께서 일단은 정확히 아직 검찰이 확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수한 액수, 성격
용처가 이럴 것이다. 양 기자님께서 추정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수사에 깊숙이 개입 어느 단계인지 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께서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되고 난 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뇌물의 성격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일단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횡령에 대한 공범 형태로서 앞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돈이 갔던 정황들이 있을 거고 이 두 사람은 그 돈을 스스로가 그냥 횡령해서 쓴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어떤 인사들과 함께 이 돈을 공유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넘어서 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문고리 실세로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인사 개입에도 개입된 정황들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큰 신복으로 활동을 했던 터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풀리지 않는 열쇠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드러나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인물들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로 더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이 수사 단서들을 토대로 어디까지 확장시켜 나갈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그동안 알았던 게 청와대와 문체부가 관여돼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자, 그 연예인도 있고요.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죠. 그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A, B, C 등급 뭐 숫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판과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게 됐을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 내용들이 기획하게 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제 하달이 됐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문체부 간의 관계 속에서의 핵심 당사자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 보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러하게 기획은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성향 분석들을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누가 관여했을까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 등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국정원의 직접적인 관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국민들에 대한 이 사적인 감시 활동들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 부분도 추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정원의 일부 있는 직원들을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비롯해서 이제 이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겠습니다만은 과연 최종적인 지시 사항을 했던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인 것인가 아니면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체적인 지시를 했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실행화시키는 단계에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 여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3명이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죠. 뭐 영장 청구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제 어제 사이에 나온 얘기가 이분들이 TF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허위 증언 리허설까지 했다. 사무실 뭐 그거는 뭐 그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실 차려서 그 보여줬다는 건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검찰이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검사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좀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뭐 걱정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원세훈 국정원 원장이 그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심리전단 그 단장으로 구속됐던 유성옥 씨가 있잖아요. 유성옥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세훈 그 국정원 원장이 갖고 있는 국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자,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에 있어서 안전기획부, 말 그대로 초법적, 초월적 그 통치 행위들을 하면서 온갖 불법과 국내 정치 간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원장으로서의 원세훈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북 좌파 척결, 그다음에 보수 우호 세력 지원, 그다음에 국정 홍보가 국정원의 임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대방첩, 방공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성격을 완전히 세 가지 목표로 바꿔놓고 이 모든 것들을 저질러 왔고 거기에 파견된 검사들마저도 그러한 형태에서 그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고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세 가지가 국정원의 고유한 임무인 것처럼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통한 국정원의 활동들을 지속해 왔는데 거기에 그 구조 속에 들어온 검사들이라고 오죽하면 스스로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과정에 있어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현역 검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현역 검사들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하고 그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말 그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그 바뀌고 있는 검찰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그 평가가 오히려 1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뭐 덧붙이죠. 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들이 그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르렀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당시에 댓글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검찰 수사,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 그 법원의 결과 판단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불법적인 개입들이 일어났다는 일들은 충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성역이 없는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담은 아마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얘기인데요. 자, 친박 청산 갈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과 홍준표 대표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3.1날 최고위가 열릴지 그 부분도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한국당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20일 날 결정을 했고 23일 날 송부가 됐고 그러면 23일부터 그 10일이 지나면 이제 11월 3일 날 최고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언론의 그 평가였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현재 어제 오늘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출당을 시키자라는 건지 하지 말자라는 건지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고위에 올라가면 또 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대로 출당을 결의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과연 윤리 규정을 따라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당 대표로서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무산을 시키고 출당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친박 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밀렸다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치열한 싸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다. 그리고 주연 그 홍준표 그 서청원이고 조연이 갑자기 이제 이 뛰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조연이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이제 조연으로 이제 잠깐만요. 자, 유석준 혁신위원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고 메시지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계파주의적 역사의 죄인들이 바로하는 모습을 방치하면 안 된다. 혁신위원회는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호도한 채 개인 영달을 위한 정치 술수를 자행하는 반혁신의 망동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역사적 죄인으로 규정한다.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방향으로 당이 나가지 않으면은 저희가 사퇴하면 물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홍준표 대표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연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스텝이 꼬이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논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고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출발점, 친박 청산에 대한 출발점은 바른정당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와
이 합당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바른정당의 고문이죠. 그리고 통합파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되든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이 출당이 되든 상관없이 이미 마음은 홍준표 대표와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건 전체가 출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강하게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에서 노력을 했고 친박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유야무야 끝나고 김무성 대표는 통합파를 이끌고 들어가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아주 높다. 그래서 쇼다. 예. 쇼다. 저는 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 의원들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바른정당 내에서 탈당에 대한 결행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명분 없는 통합이 아니라 아마 무소속을 통한 제3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확률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 틀 안에서 보수 대통합 위한 노력들은 이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청원 전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거센 얘기들을 쏟아냈고 녹취록 얘기를 끄집어냈고요. 홍준표 대표는 서청원 전 대표를 향해서 녹취록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녹취록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압박들이 거세지는 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풍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지고 홍준표 대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다 같이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나게 됐을 경우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과 고비들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은 11월 3일에 있는 최고위원회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스스로도 이러한 일에 대한 예측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후폭풍은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홍 대표의 거취 문제, 이거 이겨내는 건 홍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만 가지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보수의 재건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고비를 넘어나가는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초재선 회동이 있죠.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병민 경희대 교원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